1592년 4월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북상하며 불과 20여 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하였습니다. 조선의 관군은 오랜 평화 속에 훈련이 부족하고 무기는 열세하였으며 지휘체계는 무너져 있어 전투마다 속절없이 패배를 거듭하였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어둠 속의 몽진길에 올랐으며 임금조차 도망치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느낀 것은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땅의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복도 없고 녹봉도 없으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의 봉화가 하나둘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병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민중의 자발적 항전이었으며 그들의 존재가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꾸는 결정적 힘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군사체계는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병적에 등재된 병사들 상당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병사들이었습니다. 1592년 당시 조선 육군은 일본의 조총 전술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전장에서 조총 사격에 노출되는 순간 진영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2달 동안 주요 전투에서 관군이 일본군에게 승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인 패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 속에서 조선을 버텨낸 것은 역설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지위도 없던 평범한 유생, 농민, 승려들이었습니다. 1592년 4월 22일 경상도 의령 출신의 유생 곽재호는 임진왜란 발발 불과 열흘 만에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곽재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무기와 군량을 마련하고 고향 주민들에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함께 싸우자는 경문을 돌렸습니다. 처음 모인 의병의 수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곽재호의 명성과 의기에 감복한 사람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빠르게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곽재호는 전장에서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싸웠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 홍의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붉은 옷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눈에 띄는 색으로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곽재호가 이끄는 의령의병은 경상도 낙동강 수계를 장악하며 일본군의 서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고 특히 정암진 전투에서 빛나는 승전을 거두었습니다. 정암진 전투에서 곽재호 의병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매복 전술로 도강을 시도하던 일본군 부대를 대파하였으며 이는 임진왜란 초기 조선 측이 거둔 육상 승전 가운데 손꼽히는 성과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곽재호는 임진왜란 이전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전력이 있었으며 관직에 길이 막혔던 그가 전장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곽재호의 봉기 소식은 경상도 일대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으며 이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의병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으며 그들은 산길과 들판, 강과 마을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호남 지방에서는 전직 관료 출신의 고경명이 의병장으로 나서 1592년 6월 수천 명의 의병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고경명은 이미 환갑에 이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비가 나라의 위기를 보고 어찌 집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남기고 의병장의 직을 맡았습니다. 고경명이 이끄는 호남 의병은 충청도 금산으로 북상하여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과 맞섰으나 중과부적으로 금산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였습니다. 금산 전투에서 고경명이 전사한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청도 옥천 출신의 유학자 조원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부터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원은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조정에 경고하는 상소를 수차례 올렸으나 조정은 그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조원은 분연히 일어나 제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규합하여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고 7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충청도 청주성 수복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성 전투에서 조원 의병은 관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으로부터 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임진왜란 중 조선군이 거둔 소중한 육상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조원은 700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향하였는데 이 결전에서 그의 의병은 수십 배에 달하는 일본군 부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 일부 의병들이 이미 전장을 떠난 상황이었지만 조원과 끝까지 남은 700명은 단 한 발도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 전원이 전사하였습니다. 금산 전투에서 조원의 의병 700명이 모두 전사한 이후 그 자리에 세워진 700의총은 지금도 충남 금산에 남아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금산 전투의 결과만으로 조원의 의병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전투가 일본군에게 가한 심리적 타격과 조선 민심에 불어넣은 항전 의지는 어떤 승전보다도 강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조원이 금산으로 출진하기 전에 승병장 영규 대사에게 합류를 요청하였고 영규 대사가 이에 응하여 승병을 이끌고 함께 싸우다 같은 전장에서 전사하였다는 점입니다. 금산에서 조원과 함께 전사한 영규 대사의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 의병과 승병이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 감동적인 연대의 역사입니다. 의병이 거둔 전술적 성과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군의 보급선 차단이었는데 지리의 밝은 의병들이 벌인 유격전은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보급과 통신을 마비시켰습니다. 한반도의 최북단 함경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임진왜란 초기 함경도 주민 일부가 조선 왕자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수탈과 차별로 쌓인 함경도 민심의 폭발이기도 하였으며 조선 지배 계층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경도에서도 의병이 일어났으니 바로 정문부가 이끄는 북관 의병이었습니다. 정문부는 함경도 경성 출신의 무관으로 일본군에 부역하던 세력을 분열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결집하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며 함경도 수복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갔습니다. 1592년 말에서 1593년 초에 걸쳐 정문부가 이끄는 북관 의병은 단계적으로 함경도 각고을을 수복하였으며 이 빛나는 승리를 역사는 북관 대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관 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에 비해 일반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으나 전략적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의병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정문부의 북관 의병이 함경도를 수복함으로써 일본군은 한반도 북동부에서의 거점을 잃었고 이는 전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북관 대첩의 증거가 되는 북관 대첩비는 너일전쟁 이후 일본군에 의해 약탈되어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되다가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 끝에 2005년 마침내 한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 비석의 반환 과정은 양국 시민사회가 역사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민간 외교의 소중한 선례로 오늘날까지 회자됩니다. 임진왜란의 의병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불교 승려들로 구성된 승병이었습니다. 조선은 숭유역불 정책으로 불교를 탄압해왔으며 승려들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차별받는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승려들은 오랜 원한을 뒤로하고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갔는데 이 역설은 임진왜란이 남긴 가장 깊은 인간적 감동 중 하나입니다. 승병의 지도자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서산대사 휴정으로 그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묘양산에서 수행 중이던 73세의 노승이었습니다. 선조의 의병 소집 명령을 받은 서산대사 휴정은 전국의 사찰에 경문을 내려 승려들의 봉기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승병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산대사가 모집한 승병의 총수는 5천 명에 달하였다고 전하며 이는 당시 의병 조직 가운데 단일 지휘 체계 하에 결집한 최대 규모였습니다. 서산대사는 연로한 나이로 인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 어렵자 수제자인 사명당 유정에게 승병의 실질적 지휘를 맡겼습니다. 사명당 유정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함께 탁월한 외교 능력도 갖추고 있었으며 전후에는 일본에 직접 건너가 협상을 벌여 수천 명의 조선인 포로를 귀환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사명당 유정이 임진왜란 중 활약한 주요 전투 가운데 하나는 1593년 평양성 수복작전으로 조명 연합군과 함께 일본군이 점령한 평양을 탈환하는 데 승병이 기여하였습니다. 승병의 전술적 특징은 산악 지형에 특화된 기동력과 강인한 체력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산사에서 단련된 승려들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승병들은 전투 외에도 군량과 물자를 운반하고 부상병을 돌보는 후방 지원 역할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활동이 관군과 다른 의병 부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승려들의 국가기여가 인정되면서 조선 조정은 이후 불교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다소 완화하고 일부 사찰의 토지와 공물을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병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보전에서의 역할로 지역 지리와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의병의 첩보 활동은 일본군의 이동과 작전 계획을 조선 측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의병들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를 막으며 식량 창고를 불태우는 전술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본군이 전방에서 싸우는데 필요한 물자 공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보급로는 의병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으며, 이 지역 의병들의 끈질긴 저항은 일본군 지휘관들을 극도로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과 평양을 빠르게 점령하고도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끊임없는 의병의 공격으로 인한 보급선 마비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의병운동에는 여성들도 참여하였는데, 군량을 조달하고 부상병을 돌보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한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지만, 이들의 활동은 역사에 충분히 기록되지 않아 그 전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의병의 성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경상도 의병은 주로 유생과 향촌 사족 중심이었고, 함경도와 평안도 의병은 무관 출신과 지역 토호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남 의병이 임진왜란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특별한데, 호남은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이 지역을 일본군으로부터 지켜낸 것이 전쟁을 버텨낼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전략 목표 중 하나는 호남을 장악하여 조선의 식량 기반을 빼앗는 것이었으나, 의병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이 목표는 끝내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의병운동의 약점도 존재하였는데, 독립된 지휘 체계로 인해 각 의병 부대 간 협조가 쉽지 않았고, 무기와 군량을 자체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부대마다 전투력의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조선 조정은 의병들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장한 민간 세력의 성장을 우려하여 전쟁 중반부터 의병을 관군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의병의 자율성을 약화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의병 부대의 체계적인 무기 보급과 군사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관군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의병 부대들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곽재우를 비롯한 일부 의병장들은 조정의 명령에 공공연히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의 기록에서도 조선 민중의 저항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후방 교란과 보급 차단을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꼽은 기록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의병이 일본군의 전략적 판단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한 사실은 의병의 활동이 단순한 국지적 저항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전략적 요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살아남은 일부 의병장들은 오히려 조정으로부터 냉대를 받거나 역적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전란 중 성장한 민간 무장 세력에 대한 지배층의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곽재우 역시 전쟁 후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번번이 사임하고 낙향하였으며, 만년에는 속세와 거리를 둔 은거의 삶을 살다 생을 마쳤습니다. 의병의 역사는 단순한 군사적 저항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무너지는 극한의 상황에서 공동체와 땅을 지키려 한 민중의 의지와 자치 능력을 증명하는 서사입니다. 의병운동이 가진 또 다른 역사적 의미는 신분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선 연대였는데, 같은 부대 안에서 양반 유생과 천민, 상인과 승려가 함께 싸운 것은 전란 이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의병 내부에서도 신분적 위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장의 극한 상황은 신분보다 용기와 실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전례 없는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남긴 의병의 기억은 이후 병자호란에서도 다시 살아났으며,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의병이 봉기하여 청나라 군대에 맞서는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진왜란을 기억할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의병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은 이 전쟁이 특정 영웅 한 사람의 활약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저항으로 버텨낸 전쟁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산에 묻힌 700의병의 이름 대부분은 기록에 남지 않았으며 정암진에서 강을 지킨 의령 농민들의 이름도, 함경도 눈밭을 걸으며 싸운 북관 의병 병사들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버텼고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이 땅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다에서 전세를 뒤집은 전투들을 살펴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열세의 수군으로 일본의 해상 보급선을 끊어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는지, 한산도 대첩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